common ground, no back and forth. I promise you I'm always yours, and you're always mine. 아니 어디 앉아 계세요? 피겠다. 여기 계실 때 나오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턱에 다 끝나시면 어떻게 아시나요? 어디? Well, I don't mind to slow down anymore. I don't mind the sound of my shoes on your floor. I don't mind selling out or playing cover song, just as long as friends and family sing along. And I don't need more money or a faster car, no. Don't need a magazine to call me a superstar, no. I'm gonna take this little house and make a home, and then I'll never have to face my nights alone. 'Cause in my heart I hate Spain, and on my face I feel you breathe next to me, to by land, by air, by sea.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는 단재 신채호 선생 특강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요,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5일에 첫 강의가 있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단재 신채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성균관의 박사이기도 했고요, 유학자이기도 했고, 또 역사학자로도 또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와 함께 또 언론 활동을 통해서 많은 국권 회복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대한매일신보라든지 또 황성신문에서 주필로 활동을 했고요. 중국에서도 중화보에 글을 연재하는 등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런 활동을 한 부분을 보면서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정말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싸웠던 그런 불굴의 독립운동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단재 선생의 언론 활동에 대한 강의를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지역에서 단재 연구가로 활동하셨고, 특히 이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단재의 언론 활동에 대해서 많은 연구조사 활동을 하신 우리 박정규 교수님을 오늘의 강사로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교수였고 또 학자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재 선생의 그 언론 활동은 이분이 첫 직장을 신문사의 기자로 출발을 했었고, 또 이 기자로 감옥에서도 자기의 소신과 사상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그 언론가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이 언론인이라는 이 자신을 갖고 이 생활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황성신문에서 첫 그 기자 생활을 하게 됐었고, 또 이런 것은 배경을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첫째 1번을 띄워주실까요? 네, 이 신문 오늘 가장 근대적인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입니다. 한성순보는 1883년 10월에 창간이 된 신문인데, 이게 순보라는 것이 그 열흘, 그러니까 초순, 중순, 하순 해서 한 달에 3번씩 발행했던 신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옛날 한 달을 이렇게 3개로 구분해서 했는데, 우리 신문도 자연스럽게 한 달에 3번씩 발행하는 신문이었습니다. 이 신문은 순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식자층이 주로 구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방문국이라는 하나의 관청에서 발행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민간 신문하고는 좀 다른 그런 신문이었죠. 그래서 한성순보가 한 1년 남짓하다가 폐간이 됩니다. 이것은 갑신정변이 1884년에 발발했고, 그래서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 한성순보는 폐간되게 됐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한성주보라는 것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신문들은 대체로 이 개화에 반대하는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개화 교과서적인 그런 성격을 많이 띄었었고, 그래서 이 신문의 내용은 대체로 이 외국의 사정, 외국의 문물, 이러한 것들이 주로 실려졌었고, 이러한 것은 그 당시에 위정척사파 선비들, 이러한 사람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후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서재필 박사가 주재한 독립신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7일에 창간된 신문이었고, 이 신문이 대체로 순한글이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파격적인 그런 적이었죠. 나온 그런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순한글로 나왔다는 것이 특색이겠고, 근데 이 이전에 이미 일본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한성신보라는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외무성의 보조금을 받아서 주로 청일 전쟁을 취재하러 온 일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 신문을 발행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민비 시해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하는 이러한 적이었고, 이래서 한성신보나 이러한 신문들은 우리나라의 언론 침략의 어떤 천병구시를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문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독립신문이나 한성신보는 격일간 신문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일간신문 시대가 열린 것은 1898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첫째 신문으로서는 이 매일 신문이라는 신문이 나왔었고, 그래서 매일매일 발행한다는 신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신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황성신문, 또 제국신문, 이러한 신문들이 나오게 되고, 또 독립신문도 일간신문이 되게 되는 거죠. 이래서 그 당시에는 서울이 황성, 황제가 거주하는 도시, 또 제국은 황제가 사는 곳 해서 제국신문, 황성신문 이런 것이 나오게 되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신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당시에 신문들의 발행 부수는 500부, 또 1000부, 2000부 이상을 발행하지는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었었고, 대체로 황성신문은 한문에 토를 다는 현토문체 신문이었기 때문에 주로 관인이나 상류층에서 보는 신문이었고요. 제국신문은 순한글 신문이라서 부녀자들이나 중하류층에서 보던 신문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탄재는 민족 순환의 시기에 여러 국권이 상실되는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재가 15살 때 갑오 동학 농민혁명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청주에도 동학 지도자인 김계남이
그 청주성을 습격하고 점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청주는 그 당시에 그 가명은 없었고 병영이라고 그래서 이 그 군사령부 같은 그러한 기관이 있어서 하나의 군사적으로 상당한 요새지였기 때문에 동학 농민군들이 이것을 그 점령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한 것을 직접 목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낭성면, 지금의 청주시 낭성면 안에는 그 청주와 거리가 한 25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제는 그러한 것을 목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많은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단제가 그 당시에 유학자로서 15세 될 때의 그 당시에 평가는 대단한 유학자다. 그래서 그 당시에 훌륭한 유학자들보다 훨씬 더 학식과 덕망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100보, 200보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더 먼 그런 거리다. 이 정도로 단제는 크게 그 평가를 받아 있었고, 이때부터 이 단제는 그 유학자로서의 자리를 자리매김했지만 이 당시에 이제 서울로 오게 되고 그것이 대한 그 독립협회가 주관하는 만민공동위원회 이러한 데도 참가하고 또 투옥되기도 하면서 근대 문물에 접하게 됩니다. 특히 그 당시에 학부 대신을 하고 있던 신기선과의 만남은 이 그 단제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때에 신기선의 추천으로 성균관에 입학하게 되고 이때 나이가 19세 나이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단제가 대단히 출중한 그런 학식과 이 기억력, 모든 것을 갖추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제의 그 독서법이 그 회자되는데 단제는 일목십행이라고 한눈에 10행씩을 본다. 그리고 책을 볼 때 그냥 바로바로 넘기듯이 본다. 이러한 것이 그의 평가였습니다. 그만큼 그럼 슬렁슬렁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본 다음에 전체 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기억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확실히 다른 면모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면 단제가 어떻게 해서 이 기자가 됐을까? 이것은 1905년 4월에 성균관 박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책에서 성균관 박사로 발령을 받고 이 직을 뿌리치고 나왔다 이렇게 적이 되는데 이 당시에 성균관 박사는 명예직 같은 것으로 해서 관직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균관 박사들은 이 발령한 다음 날 모두 의원 면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제를 평가할 때 관직을 뿌리치고 나왔다. 이 말은 제대로
평가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그 1905년 4월에 이 단재가 성균관 박사가 되고 이때 나와서 그 장지연 황성신문 사장이 이 지금의 낭성면에 오게 됩니다. 그 낭성면에 오게 된 것은 둘째 아들이 혼사 때문에 결혼식을 하러 오게 되는데, 제가 그 고령신 씨와의 혼맥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족보를 펼쳐보니까 단재가 장지연 둘째 아들이 고령신 씨와 결혼했다라는 그런 기록에 나와 있어서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그 장지연은 이 새로운 그 논설 기자를 찾고 있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3개월 이후에 그 일본의 견학단에 가기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자기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단재와의 만남에서 그 초빙이 됐고, 단재는 1905년 6월경에 저기가 기자로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단재가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적응도 하고 뭐 그랬어야 하겠지만은 불과 26세의 나이였습니다. 장지연은 한 20세 이상 적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떠났지만은 박은식 이런 사람들도 한 20세 연장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26세의 젊은 이 단재는 기자로서의 그 출발을 하게 됐는데, 그때의 그 주목되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지연이 7월 15일 날 일본으로 그 윤치호, 이달용 뭐 이런 여러 대소 관원들과 함께 일본을 시찰하기 위해서 서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석 달간의 그 장기 여행이었는데, 이때 17일자 논설에서 시찰원의 불가한 이유를 논함이라는 논설이 나왔습니다. 이 시찰원은 장지연을 포함한 여러 그 50여 명의 시찰단을 말하는 건데, 처음 기자 생활을 한 지 한 달도 못 돼서 자기 그 황성신문사의 사장을 포함한 시찰단들을 비난하는 그러한 논설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건 지금의 이 논설은 대단히 논리정연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방된 지 약 30년 안에 됐는데도 우리나라의 지식과 국가의 지위가 날로 퇴보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 시찰단만 보아도 허명과 유행의 그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고, 이 시찰단을 폐지하고 그 비용으로 조속히 필요한 유학생들을 다수 증파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
좋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논설들이 대부분 무기명이기 때문에 이게 논설을 단제가 집필했느냐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의 그 나타난 문맥, 문체 이런 것으로 볼 때에 단제 신재호 선생이 썼다는 확신을 가져서 저는 소개를 합니다. 누가 썼던 이것은 그 언론인으로서의 정도를 갖는 그러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 석 달간 돌아와서 시찰단으로 돌아와서 이 장지연은 이 신문에 동유 문견이라고 그래서 동유 그 일본을 갔다 온 기행문을 갖다가 신문에도 쓰기도 하고 발표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 단제가 그 논설을 많이 쓴 것은 그 속필이었고, 모든 것을 붓을 잡으면 그냥 써 내려가는 그러한 그 재능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단제는 논설도 많이 쓰고 또 새로운 기사들도 많이 써서 중심적인 지필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가 된 지 한 6개월 만에 소위 을사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때에 신문들은 대체로 사전 검열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설을 우리가 유명한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그 논설을 쓴 것은 교과서에서 나오고 다들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에도 나오게 되는데 시일야 방송 대곡이라는 것은 이날도 이 크게 목놓아 우노라라는 그런 적입니다. 요즘 사람들로서는 이걸 봐도 제대로 잘 통하진 않지만은 마지막 기사로서 우리 2천만 동포가 노예가 되느냐, 동포여 사느냐 죽느냐, 이러한 격정적인 이 논설을 갖다 소개하게 됩니다. 이 논설은 논설과 더불어서 5건 조약 청체 전말이라는 이 기사를 갖다가 쓰게 되는데, 저는 이 기사를 이 단제가 썼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설은 장지연이 쓴 거고, 이 밑에 이 논설의 한 5배 정도의 길이의 이 기사는 단제가 썼는데, 이 기사들은 제목이 말해준 것처럼 이 조약이 어떠한 성격의 조약이었고 어떠한 그 과정으로 이 저기가 체결이 됐는가,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외부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요즘의 외교부죠. 외교부를 폐지하고 일본 동경에 설치를 한다. 그리고 일체 외교는 일본에 위탁한다. 이런 것이 나왔고, 두 번째,
경성에 주재하고 있는 공사는 통감으로 개칭한다. 또 한성 및 각 계향장의 영사는 이사로 개칭한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기술했고, 그러한 과정들을 이 단제는 소상하게 알렸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언론사상 상당히 전환기적인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알려준 최초의 대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장지연의 이 논설과 이 단제 신채호의 이 전말 기사, 이것은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전 검열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 검열을 받지 않고 평소보다 5, 6배 되는 그런 그 신문 발행을 해서 서울에 뿌렸던 것입니다. 전국에 뿌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이 을사늑약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갖다가 절절하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그 단제신채호의 하나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이래서 이 황성신문은 석 달 정도 정간이 돼서 발행되지 못한 그러한 저기로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언론 역사에 있어서 장지연의 사장인 장지연의 그 조치, 그러한 것은 높이 평가해 줘야 할 그런 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그 일제 강점기에 친일 뭐 이러한 것이 드러나고 해서 우리는 상당히 가슴 아픈 그러한 적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단제의 기자 생활 첫 해는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었었던 거고,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대단히 국권 상실의 그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이 국권을 거의 빼앗기다시피 하게 된 그런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이 강제 체결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의병들도 일어나게 됐고, 그 민영환 등의 여러 충신들이 자결해서 그 자결함으로 해서 이 국론을 들끓게 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황성신문의 역사적인 이 언론 활동 중에 하나를 갖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분은 많은 그 저술 또 집필을 했던 분으로서 그 이후에 황성신문의 그 지면에는 많은 그 단제의 이 저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광개토 대왕비 비문을 논설에다가 며칠씩 연재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 이 당전 선생이 일본에 시찰 간 사이에
이러한 그 비문을 갖다가 입수해서 게재를 하게 된 것. 이것도 나는 단재의 그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토문, 소설, 신단, 공안 뭐 이런 것들도 소설들도 써서 이렇게 보도를 했고, 이러한 것이 나중에 단재 선생이 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민충정, 그러니까 민용환의 집에서 저기가 혈죽이 나타나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 이듬해 1906년에 이런 이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가장 먼저 보도한 사람이 단재 신채호였습니다. 그리고 이 혈죽이라는 말, 피혈자의 대나무죽자인데,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도 단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혈죽이 민충정공의 서울의 종로에 있는 그 자택에서 혈죽이 나타나니까 그 대나무가 방바닥을 뚫고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단재가 처음으로 기사를 썼고, 이것은 그 이적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오고 찬탄하고 애석해하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그 혈죽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혈죽에 대해서 단재는 이 논설을 쓰면서 혈죽가라는 하나의 그 시를 삽입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혈죽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대단히 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혈죽가라는 적인데, 이것도 아주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논설이 긴 논설 속에서 이 혈죽가를 쥐었던 것이죠. 그게 혈죽이여 떨기마다 피로구나. 장순의 치아가 씹어서 닮아지고 과경의 살이 난도질 없어지고, 이러한 식으로 시작되는 행위, 나는 원하노니 이 혈죽이 오늘 한 자가 자라고 내일 한 치가 자라서 몇 천자가 자라거든 간들거리는 긴 장대를 만들어 세상의 간신배 머리를 모두 매달아 보리라. 뭐 이런 식의 시가 논설 중에 실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재가 그 논설을 쓰면서 많은 그 시가를 삽입하고 이러한 것이 많았는데, 대체로 이 단재가 그 명문장이었고, 또 시를 삽입시켜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감명을 주도록 했던 분도 유일하게 이 단재 신채호였던 것입니다. 이래서 단재 신채호는 이 많은 그 신문에 기사를 쓰면서 또 많은 그 연구도 같이 했던 것입니다.
단재 선생의 역사 연구가 이 아까 말한 광개토대왕비가 이 비문이 논설에 실을 정도로 그 역사 연구를 신문에 반영을 했고, 다음에 대동고사라는 이 신문에 연재를 하게 됐습니다. 대동고사는 우리나라의 그 인사, 여러 사람들이나 또 지명,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해설 기사였는데, 이런 기사들도 전부 다 이 연재를 하면서 단재가 이 기사를 게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단재는 이 많은 논설을 쓰면서 거기에 시가를 넣기도 하고, 이래서 그분이 나온 시를 여러 가지 찾아가지고 제가 단재 신채호 시전집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재 신채호가 시를 썼나? 또 시인이나? 이런 의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이분은 이 시를 특히 이제 가사체 또는 한시 또는 뭐 그 시조, 이런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면서 기사를 썼기 때문에 많은 그 감명을 주고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성 신문이 계속 많은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1907년 2월 달에 대구에서 그 국채보상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신문에서는 제일 먼저 논설을 써서 신문을 그 운동을 확산시킨 것이 바로 단재 신채호였던 것입니다. 단재 신채호는 이 그 논설을 쓰면서 완전히 시 문체로 썼던 것이죠. 이건 뭐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지만은 이게 단재의 담배를 끊어 이 국채를 갚자, 이러한 제목의 시였습니다. 앞부분 조금만 읽어드린다면은, 이 그 담배를 끊어서 국채를 갚자 했는데, 처음 시작하는 문구가 꿈인가 생시인가, 하늘이 내린 것인가, 시대가 그렇게 한 것인가, 구름 안개가 거친 것인가, 강물이 터진 것인가, 처마 및 참새의 지조금인가, 촛불 심지에 불꽃이 맺어진 일인가, 이 소식이 어디서 온 것인가, 이 소식이 어디서 온 것인가, 7회 큰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도 경사스러운 일이 아니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시문체의 논설을 갖다가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게 됐고, 모든 이 국민들이 헌금을 많이 하게 됐던 것이죠. 이래서 전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국채, 일본은 소위 보호 정치를 한다, 또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에 빚을 많이 지게 만들었는데, 이 빚을 우리가 담배를 끊어서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 한 푼 한 푼 모아서 갚을 수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래서 그 전국의 불길처럼 그 국채보상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신채호 선생이 다음으로 옮겨가는 대한매일신보사에서 거의 주관하고 하게 됐고, 여기에서도 많은 성과를 얻었는데, 이 일본 식민지 그 당국자들은 이것을 양기탁이 보상금을, 국채보상금을 뭐 횡령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운동이 나타나게 된 것도 신채호 선생의 공로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대한매일신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신문들이 1500부 내지 2000부 뭐 이러한 발행부수였지만 대한매일신보는 근 7, 8000부, 10,000부까지 가는 대단한 적이었죠. 이 신문은 그 영국인 베델이라는 사람이 주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외국인의 어떤 특권 때문에 일본군들이 제대로 그 검열을 하거나 이러한 제약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단재에게는 이 자리를 옮겨가면서 많은 그 위치가 언론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위치였었는데, 이래서 여기에 그 신문을 발행하면서 논설들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논설뿐만 아니라 역사설할까, 이런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한 독사실론, 이런 것들도 연재를 했었고, 또 문학비평, 최초의 문학비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천희당 시화라는 그러한 것들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그 가사체의 그 기사가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이러한 것이 완전히 단재 신채호 혼자만의 성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이 신문 기사의 가사체 기사가 나타나고 정착하게 된 데는 단재 신채호가 대단히 많은 기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 황성신문과 또 대한매일신보, 이러한 이 신문들의 종사함으로 해서 많은 언론 활동에 기여를 하게 됐는데, 이 당시에 그 민족주의적인 이 신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기에 이 대표적인 친일단체인 일진의 기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진의 기관지는 국민신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완용 내각의 기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태안신문이었습니다. 이 신문들은 이 일본에 빨리 합병하여야 한다, 또 이 대한매일신보의 기사에 대한 시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서 여기에 대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이들의 잘못을 이 논설에
썼던 것입니다. 이 논설을 그 당시의 논설이 많은 논쟁도 붙고 이랬지만은 단재 선생의 그 해박한 지식과 그 문체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때에 이미 일본의 통감부에서는 경성일보라는 이 신문을 발행을 했고 또 그 경성일보는 일본어 신문이었습니다. 그 한국어 신문도 발행을 하면서 이 대한매일신보 등을 갖다가 공격하는 그런 논조를 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채호 선생이 그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1910년 4월 달로 되는데 이 망명을 떠나는 것은 이 안창호 선생과 또 여러 동지들이 함께 떠나게 되는데 그것이 주로 4월 8일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월 8일에 이 지금의 행주산성 나루터에서 소금배를 타고서 중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단재 선생은 중도에서 이 뱃멀미를 해가지고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황해도 장단에서 내리게 돼서 이후에 이때에 황급하게 망명을 떠나게 되자 별로 준비를 못 해왔던 것으로서 단재 선생은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대한매일신보에 5월 말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매듭을 짓지 못한 여러 연재물도 매듭을 지었고, 그 다음에 조카 딸인 향란이를 대한매일신보 직원인 임치정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채호 선생은 5월 말까지 이 대한매일신보로 있다가 6월 달에 정주, 지금의 오산 학교가 있는 정주를 거쳐서 압록강을 건너 칭다오에 가게 됩니다. 칭다오에서 소위 칭다오 회의가 열리는데 이것은 신민회의 많은 회원들이 모인 민족의 진로를 놓고서 회의를 하고 논쟁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불행하게도 큰 결론이 나질 않고 단재 선생은 다시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블라디보스톡은 우리의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던 곳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교민단체인 권업회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신문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을 갖다가 발행하게 되는데, 그래 해외에 나가서 첫 번째의 어떤 언론 활동이 되겠는데요. 이 신문은 주간 신문이었고 대체로 손으로 써서 인쇄하는 그러한 신문이었는데, 여기서도 단재 신채호 선생은 많은 논설과 또 사화, 그러니까
역사 서술 이러한 것들 또 시 이러한 것을 계속 내게 됩니다. 이때가 1912년 5월에 상단이 됐는데 여기에 그 단재 선생은 그 주민들의 불협화음, 서로 그 단합되지 않는 모습, 또 그 병고에 시달리고 이러한 것을 소식을 들은 상해에 있는 예관 신규식이 노잣돈을 보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3년 8월에 이 상해에 가게 됩니다. 이때까지 신채호 선생은 기자로서의 많은 그 업무를 갖다가 수행했었고 여기에 와서 상해는 동아시아의 혁명 전진기지였습니다. 이 전진기지에 도달한 신채호는 그 당시 예관신규식이 주도해서 나온 동제사, 그 독립운동단체죠. 동제사와 또 여기에서 그 후학들을 기르는 박달학원 이런 데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관신규식 선생은 1911년에 이 상해에 신해혁명 막바지에 가서 거기에 그 기반을 닦게 됩니다. 신규식 선생은 그 비교적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이 그 교민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을 계속 돌보는 그러한 저기를 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단재 선생은 그 몇 달 있지 않고 다시 그 만주 환인현에 가서 이 교육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고구려의 유물 또 광개토대왕비 왕릉 이런 여기들을 답사하고 해서 역사 연구에 이 단재 선생이 당시에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만번 보는 것보다는 이곳에 와서 한번 견학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대단한 그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재 선생은 그쪽에서도 백두산 등정도 하고 또 고구려 유적지들을 탐방하고 이런 다음에 북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이 꼬마늘이라는 그 소설을 만들고 이런 것들도 이곳에서 저작이 됐던 것이죠. 이후에 북경에서는 이 중국 신문에 기고를 해서 자기의 그 생계를 유지하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박학다식하고 백과사전적인 그 지식 이러한 것들을 또 훌륭한 문체 이러한 것이 중국 신문들에서 대단히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나중에는 자기가 그 중국인들에게 나의 혼을 파는 것 같은 이 기분이다 라고 해서 후회하기도 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조국 서울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3.1운동이야말로 우리 민중들의 어떤 혁명이고, 또 여기에 이 감명받은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다 이 상해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해 1919년 4월에 그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이 발돋움하고, 이렇게 해서 단제도 이 상해로 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해에 독립운동가들이 대단히 많이, 근 1000명이 모였을 정도로 많은 그 운동체의 연결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때에 독립신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독립신문은 춘원 이광수가 편집국장이 되고, 이래서 매주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또 여의치 않을 때는 띄어서 나오기도 하고 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때에 단재 신채호 선생은 그 임시정부의 처사, 노선, 이러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초대 임시 국무총리로 청거되고 있을 때에 가장 강하게 반발한 것이 단재 신채호였습니다. 그때 이승만은 미국 정부에 우리나라를 위임 통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처사는 단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런 사람이 이 임시정부에 수반이 된다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적이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때의 단재의 유명한 말은, 이승만은 이완용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라도 팔았지만 없어진 나라를 판 것은 이승만이다. 이런 식으로 격렬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독립신문이나 이런 논조에도 마음에 들질 않았었고, 특히 이제 그 어떤 타협주의, 이러한 것에 마음에 들질 않았습니다. 이때에 나온 것이 여운형의 도교 파견,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단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완전히 타협이고 어떤 굴복이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죠. 이때에 단재는 그 독립신문에 반대되는 그 신대안이라는 신문을 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필되는 거고요. 이것은 단재가 이 주필로서 그 이광수가 주재하는 이 독립신문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그러한 그 논조를 띠게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독립운동계에서는 서로의 그 타협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주선하고 했지만은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재는 이때에 그 신대안보라는 이 신문에 주필이 되고, 이래서 그 격렬한 그 논조를 펼쳐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 나중에 임시정부의 방해 공작이라는 것으로 해서
신대안보가 몇 개월 발행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의 어떤 그 해외에서의 그 언론 활동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이징으로 가게 되고, 이 베이징에서 그 천고라는 잡지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이 천고는 월간 잡지였었는데, 이 잡지에는 우리나라의 그 옛날 사적 또는 이 여러 그 논설, 논평 이런 것들이 실리는 곳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때에 발행된 그 천고라는 이 그 잡지에 여러 저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가 쓴 그 신년 축하 시도 나오게 되고, 이것은 전부 그 한문이었고 중국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도 보게 되는 그런 잡지였는데, 이것이 그 중국 칭다오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기로 보기에는 여기에 그 상해 법조계에서 천고 발행사가 발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을 일본 당국자나 이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이 그 임시정부와는 많은 그 사이를 두면서 활동을 했으나, 또 한때는 독립신문에 이 논설을 게재하기도 하고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그 춘원 이광수가 변절을 했달까 해서 서울로 돌아온 이후였었고, 이 춘원 이광수는 그 이후에 이 친일 행적으로 그 대단한 비난을 받고 지금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 독립신문에 잠시 한 두세 달, 한 두어 달 그 논설을 기고하고 또 시조를 기고하고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채호 선생의 이 언론 활동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이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작은 책자를 발간했던, 집필해서 발간했던 것이죠. 저기를 보면 그게 자료가 없네. 어쨌든 조그마한 책자에 이 민중의 직접 혁명을 고취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독립 운동가들, 독립군들이 성서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조그마한 책자였기 때문에 호주머니나 또는 그 휴대하기 편리했던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의 조선혁명선언은 그
아나키즘의 그것이 사상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이었고요. 이후에 그 단재 선생은 다시 이 베이징으로 돌아가게 되고 여기에서 그 학문 연구, 특히 역사 연구를 갖다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1924년, 5년 이런 시기였었는데 이때에 그 단재의 논설이나 또 그 역사물 이러한 것이 한국 내에서 발행되는 그 신문에 게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 독립운동가 중에서 국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의 그 논설이나 또는 역사 연구물, 과제 이런 것이 연재된 것은 극히 드문 그런 적이었고 이때에 지금의 동아일보 또는 조선일보 그 다음에 최남선이 발행한 시사신문 이런 것이 이제 그 당시에 3대 일간지였습니다. 또 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라는 신문이 있었긴 했지만 그런 것은 단재 선생의 논술이나 그 논설을 게재할 적이는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1924년도부터서 또 더 나가서는 1931년, 2년까지 단재의 그 논평, 논설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1924년 동아일보의 신년에 그 특집 기사로 나온 것이 그 특집 기사로 나온 것이 낭객의 신년 만필이라는 것이 게재됐었습니다. 그리고 1928년에는 조선일보의 애연가가 본 이 무진년이라는 것이 이제 그것도 역시 신년 특집에서 다뤄진 것이었죠. 이러한 신문들에 발표됨으로 해서 그 단재 선생은 널리 알려지게 됐고 더 중요한 것은 1931년도에 이 조선일보에 이 게재한 그 조선상고사 그 당시로는 조선사라는 제목으로 이 100회 이상의 신문 그 논설이 역사 논설이 나오게 됐고 그것은 훗날 해방 이후에 조선상고사라는 커다란 단행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단재 선생은 1928년도 이때에 그 동방무정부주의 연맹의 그 운동에 참여를 해서 단독으로 이 그 위조된 위체를 찾으러 일본을 거쳐서 대만까지 가게 됩니다. 이 대만에서 그 현금을 인출하기 직전에 체포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대련 그 재판소에서 일본의 그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1928년 이후부터 1936년, 그러니까 약 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단재 선생은 자기가 이 기자라는 그 신분, 이런 언론인이라는 것을 조금도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자기의 주의 주장 그리고 많은 그 이론 이런 것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해서 독자를 깨우치게 하고 계몽하게 하고 또 나라를 바로잡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감옥, 여순 감옥에 이 영어 생활을,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늘상 메모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한 적에서 그 자신의 이 시나 또는 논설 이러한 것들이 감옥에서 집필해서 밖으로 나가서 발표된 그러한 것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36년, 그러니까 35년경에 35년경에 집필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그 민족 전선을 위하여라는 그 유작 시였습니다. 근데 민족 전선을 위하여라는 것은 그 해방 그 운동가들이 이 전선을 조직해서 나라를 갖다가 건지자라는 그러한 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 내용은 그 지금 살펴볼 수가 없는 게 남아통신이라는 그 아나키즘 단체의 이 잡지에 이 시가 실렸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가 알려진 것은 그 일본의 첩보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시가 그 나타났다. 그러니까 남아통신이라는 잡지에 신채호의 이러이러한 시가 나타났는데 이 시의 내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거기에서는 제목만 소개를 했기 때문인 거고, 그 다음에 남아통신의 그 실물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민족 전선을 위하여라는 이것을 제목을 볼 때에 그 모든 해방 단체들, 조국 해방을 단체들이 그 염원하는 단체가 전선을 함께 하자, 이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자임을 잊지 않고 활동을 했던 분이 바로 이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앉아서 강의할 수 있는 자리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 정말 단재 선생님처럼 꼿꼿하게 1시간 한 15분 정도라는 긴 시간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방송을 같이 시청하신 그런 시청자들의 어떤 그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단재 선생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 칼보다 펜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다라는 그런 그 서윤아님의 의견도 있었고요. 또 박정호님 같은 경우에는 단재의 매운 정신이 다시 피어나길 바란다, 이런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은숙님은 언론인이며 문인이고 역사 연구가 혁명가이셨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오늘 우리 박정규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단재 선생님의 아나키즘은 대한 독립을 어떤 시각으로 본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신지. 네. 대한 독립하고 네. 또 조국의 해방 이런 것들은 언제나 그 품은 꿈이었고 또 죽을 때까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나키즘이 그 지배자가 없는 사회, 그 권위가 없는 권위를 없애는 사회 이러한 저기를 지향했지만 그 여러 종류의 아나키즘이 있었고 단재 선생은 민족 해방을 위해서 끝까지 고군분투한 그런 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도 어떻게 보면 그 광복을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뭐 방편이라고보다는 뭐 아나키스트였죠. 네네. 그러니까 민족주의하고 아나키스트는 그 병립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뭐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의 그 광복 해방을 보지 못한 채 이 감옥에서 순국하셔서 네.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네. 네. 그 제가 또 하나 강의 들으면서 궁금함이 들었던 게 저도 이제 뭐 기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본인이 속한 회사의 그 사장의 허명을 갖다 비판하는 그런 글을 쓰기도 하고 또 특종 기자이기도 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혈죽을 또 보도하고 했던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민한 기자인데 그 많은 언론인들을 위한 그런 그 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인 단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뭐 현재 어떤 그 기자들에게 이 단재를 사표로 삼기 위한 그런 그 언론상 같은 걸 만들기 위한 혹시 운동은 없었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은 뭐 네. 있어야 할 것 같고 전에 한번 시도했다가 네. 제대로 결말을 못 본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신채호 선생 상이 언론상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채호 선생의 언론 활동과 그 위협을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죠. 지금까지는 이 서재필 박사, 또 우리 장지연 선생, 또 박은식 선생, 뭐 이런 여러분들의 그런 분들의 활동만 많이 조명이 됐었는데 이제는 신채호 선생의 그 언론 활동과 사상을 한 번 더 그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천층에 올려놓아도 뭐 역사가 단재나 어떤 그런 그 이름에 비해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활동을 하셨다는 걸 오늘 이제 교수님 강의를 통해 저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 네, 제가 가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특히 그 국채보상운동 중심에 단재의 논설이 있었다는 게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역시 천재다 싶은 마음이 확 들었고요. 아울러 단재가 언론인이 된 것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거든요. 단재 선생이 많은 언론 활동을 하시고 신문과 잡지도 만드시고 역사서도 쓰시고 다양한 언론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저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범인이 기억할 만한 언론 활동, 이것만은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단재 선생이 언론 활동한 것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귀하게 이렇게 평가받았으면 좋겠는지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뭐 한 가지 정도라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 단재 장전 선생이 일본에 그 견문을 넓히러 여러 관원들과 함께 갔었는데 이러한 것을 이 자기를 채용해 준 사장이지만 이 살에 어긋난 이러한 것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 단재 선생의 언론관이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한 정신을 갖게 됐던 것이죠. 딱 한 가지만 하라면 제일 앞에 소개했던 그 예화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자 출신으로서 그게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네. 요즘 그 언론 매체에서 과연 자기의 사주를 갖다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기자가 있겠는가 생각을 하면 정말 아마 가슴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자, 집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같이 박수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10월 29일 그 단재 며느리인 이덕남 여사 강의까지 모두 8차례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강의는요, 10월 14일 수요일 그 모든 강의는 다 오후 3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만열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또 전 한국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의 다음 강의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다음 강의는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비록 그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비대면 행사로 강의를 진행하지만 또 비대면을 해보니까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시간에 보지 못한 분들도 집에서 또 이 강의를 다시 보게 하실 수 있고요. 또 꼭 보았으면 좋겠다 싶은 분께 저희가 또 이 강의 링크를 보내드리면 그분이 해외에서도 이 강의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의 고귀한 그런 투쟁의 삶이 전달될 수 있도록 퍼나르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네. 제가 끝났어도 네. 이 신채호 선생의 예. 이 시 한 수를 네네.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한시를 번역하신 거죠? 아닙니다. 그냥 한글씨입니까? 한글시이고 네네네. 또 아까 이 단재 신채호의 한나라 생각이라는 네. 그 시를 네. 저 앞에다가 입력을 해놨는데 네. 그것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시죠. 그러면 저희는 선생님의 그 시 낭독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을 그러시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 시는 대단한 애국시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그 성정과 애국심이란 것을 나타내는 시인데 이것을 제가 좀 약간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은 순서는 그대로인데 이 신채호 선생의 이 시가 기승전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따는 기고 다음은 승이고 전이고 결론이죠. 이런 적에서 단재가 나와 너 이러한 건데 너는 바로 조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는데 한나라 생각 신채호 나는 내 사랑 너는 내 사랑 두 사랑 사이 칼로서 비면 고운하고 온 핏덩어리가 줄줄 흘러 내려오리니 한 주먹 덥석 그 피를 지어 한나라 땅에 고루 뿌리자 떨어지는 곳마다 꽃이 피어서 봄맞이하리. 이것은 이 꽃이 피어서 봄맞이한다는 것은 광복과 우리나라의 해방을 염원하는 애국시로서 가장 제가 애송하는 그런 시이고 또 이 원문들을 제가 좀 발굴했기 때문에 더욱더 애착이 가는 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